불임이라고 쫓겨난 아내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예쁜 소녀. 그 소녀와 만난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복도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오갔던 이 길이 오늘따라 1000km는 되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네요. 진료실 안 의사는 차마 정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차트를 덮으며 난감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삼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은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간호사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정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됐습니다.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 곁눈질로 정은을 훑어봅니다. 낯익은 얼굴들, 바로 시어머니와 같은 모임에 나가는 친구분들이군요. 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들으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립니다. 저댁 며느리 또 빈손인가 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들이 무슨 죄야.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쯧쯧.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에 정은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등은 차갑고 단단해 보이네요. 아내의 병원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는 미간 한번 찌푸리지 않고 서류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알았어. 회의 시간 늦지 않게 차 대기시키라고 해. 도연에게 아내의 절망은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인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지나갑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택시를 잡을 기운조차 없어 터덜터덜 걷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드네요. 화려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지만 반겨주는 온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넓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비서가 다녀간 듯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늘 지불된 병원비 영수증과 도연의 필체가 아닌 비서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들어있군요. 이번 달 병원비 정산 내역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늦으십니다. 정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냅니다.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다 못해 이제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 밖은 어둑해졌지만 남편 도연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칩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처럼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병원에서 나오면서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쳐?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아이 하나 못 품는 몸이 뭐가 그리 상전이라고 유세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 정은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만 꼼지락거릴 뿐입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살벌한 분위기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합니다. 도우미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는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가며 혀를 찹니다. 폭풍 같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휩쓸고 지나간 텅 빈 거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흐릅니다. 정은은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낯설게 느껴지네요. 밤하늘의 달은 저렇게 밝은데 정은의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인내심이라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에게 아니면 어딘가에 있을 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정은의 물음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맴돕니다. 불길한 예감처럼 굳게 닫힌 현관문은 오늘 밤 내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의 마천루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돕니다. 수십억이 오가는 투자 보고서 앞에서도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군요. 그때 테이블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 불임 확정이라는 네 글자가 도연의 망막에 박힙니다. 그는 미간을 한번 찌푸리더니 마치 잘못된 서류를 파기하듯 휴대폰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에게 정은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부실 채권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정은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칩니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읽어봐. 네가 짐작하고 있던 거 문서로 정리했을 뿐이야. 깨끗하게 끝내자. 정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당장이라도 울며불며 매달릴 법도 한데 정은은 멍하니 서류의 글자들을 눈으로만 쫓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불행이라 그런지 충격보다는 체념이 먼저 찾아온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가 들이닥칩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조항들을 읊어대며 정은의 서명을 재촉하네요. 뒤이어 나타난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것을 치워내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입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짐을 싸는 정은의 등 뒤에 대고 비수 같은 말을 꽂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대도 못 잇는 며느리 데리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 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 아니겠니? 정은은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킵니다. 10년을 살 부대끼며 산 집인데 정작 챙겨 나올 짐은 트렁크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화려했던 저택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지만 서울 하늘 아래 정은이 몸 뉘을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나 돌았지만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턱없이 부족하군요. 결국 며칠을 헤매다 오래전 알던 지인이 소개해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덜컹거리는 이사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달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작은 집 앞에 멈섭니다. 트렁크 2개를 내려놓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모님 소리 듣게 생겨서 짐이 이게 다요? 야반도주라도 했나 보네. 직원들이 떠난 자리, 정은은 낯선 풍경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주민들이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힐끔거립니다. 도회적인 옷차림의 여자가 다 쓰러져가는 빈집에 들어왔으니 촌동네가 술렁일 만도 하죠. 정은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짐을 안으로 옮깁니다. 그날 밤 낯선 냄새가 배어있는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깼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은은 웅크리고 누워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안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녀의 눈에서 멈췄던 눈물이 베개 위로 소리 없이 번져갑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어둠과 함께 밀려옵니다. 정은이 마을에 들어온 지 일주일, 좁은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구멍가게 평상에 앉은 주인 할머니의 입방아는 오늘도 멈출 줄 모릅니다. 아니 글쎄, 서울서 온 그 댁, 밤마다 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니까? 필시 쫓겨나도 단단히 쫓겨난 게지. 생긴 건 멀쩡하니 기생오라비 같은 서방 바람이라도 났나? 쯧쯧,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가게 앞을 지나던 정은의 귀에 날카로운 말들이 콕콕 박힙니다. 그녀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하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네요. 한편 서울의 재벌가에서는 정은의 흔적 지우기가 한창입니다. 신문 가심란에는 도연의 이혼 소식과 함께 벌써부터 유력한 기업가의 딸이 새 신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한 찻잔을 내려놓으며 모임에 나온 지인들에게 거만하게 말을 던집니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라니까요. 우리 집안 격에 맞는 며느리를 다시 들여야죠. 그동안 액대움했다 칩니다. 세상 어디에도 정은의 편은 없어 보입니다. 며칠 뒤 감기 기운에 찾은 시골 보건소에서도 차가운 호기심은 계속됩니다. 진료를 접수하는 간호사가 정은의 창백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묻습니다. 서울분이 어쩌다 이런 깡총까지 오셨대요? 요양 오셨나? 아님 뭐 사고라도 치셨나 봐요? 악에 없는 척 던지는 질문이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정은은 힘없이 웃어 보이며 짧게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진료실을 나옵니다. 약 봉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 공터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초등학생 서너 명이 덤불숲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키득거리고 있군요. 야, 저기 꼬물거린다. 더 세게 던져봐. 소리 안 낸다. 죽었나? 아이들은 인기척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흩어집니다. 정은은 아이들이 사라진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버려진 강아지라도 있나 싶어 들여다본 덤불 속 낡은 라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 안을 확인한 정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곳에는 강아지가 아닌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꼬질꼬질한 포대기에 쌓여 숨만 간신히 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가야. 정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포대기를 품에 안아듭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세상의 비난과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직 이 작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합니다. 정은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보건소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텅 비어있던 정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정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을 파출소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네요. 경찰관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낡은 전화기만 만지작거릴 뿐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줄 곳을 찾는 게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행정 절차가 어쩌고 서류가 저쩌고 하는 말들이 정은의 귀에는 그저 핑계처럼 들릴 뿐이죠. 결국 정은은 품에 잠든 아기를 고쳐 안으며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명이라면 내 손으로라도 지켜야겠다는 오기가 생긴 걸까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부모 찾을 때까지만이라도요. 그 길로 정은은 마을 슈퍼로 향합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 구석에서 분유 깡통과 기저귀를 집어드는 손길이 제법 분주하네요. 슈퍼 주인 할머니는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들과 정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여자가 남의 자식까지 거두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아니, 세댁. 그 핏덩이는 또 웬 거야?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오지랖도 넓지. 잠시만 맡기로 했어요.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요. 정은은 덤덤하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와 엉성한 솜씨로 분유를 타서 아기 입에 물립니다. 쪽쪽 소리를 내며 젖병을 빠는 작은 입이 어찌나 힘찬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르네요. 다음 날부터 정은의 집 담장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시끄럽다며 혀를 차던 옆집 아주머니도 며칠이 지나자 슬그머니 대문 앞을 기웃거립니다. 손에는 텃밭에서 갓 딴 채소와 빛바랜 아기 내복 몇 벌이 들려 있군요. 애가 밤새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거 우리 손주 입히던 건데 삶아 빨았으니 깨끗할 거야. 입혀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옷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애는 따뜻해야 해. 그리고 분유만 먹이지 말고 보리차도 좀 끓여 먹이고. 즉, 애 한 번 안 낳아본 티를 내는구먼.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정이 느껴져 정은은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쫓겨난 하자 있는 여자에서 버려진 생명을 거둔 심성 고운 여자로 말이죠. 어느새 아기의 볼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잿빛이던 정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죽어가던 정은을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어느 맑은 오후 사회복지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정은의 집을 방문합니다. 임시 보호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죠. 복지사는 정은이 꾸며놓은 아기 잠자리와 꼼꼼하게 기록한 육아 수첩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 한 구석, 달력 뒷면을 찢어 만든 수첩에는 아기가 먹은 분유량과 배변 횟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친엄마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런데 아기 이름은 정하셨나요? 서류에 가명이라도 적어야 해서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버려졌지만 나에게로 와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준 아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세나요. 세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복지사가 돌아가고 난 뒤 정은은 세나라는 두 글자를 수첩 맨 앞장에 꾹꾹 눌렀습니다. 마치 가슴에 새기듯이 말이죠. 10년 동안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기적처럼 정은에게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정은은 세나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봅니다.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죠. 이 평화로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을 위한 준비일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쩐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은의 삶에도 마을의 풍경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하고 그 안에서는 정은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정은은 더 이상 쫓겨난 서울 여자가 아닌 마을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살가운 새댁으로 불립니다. 점심 배식을 돕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참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정은아, 오늘 국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 우리 며느리보다 네가 훨씬 낫다니까. 아이 참 어르신도 만나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정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7살 세나가 다람쥐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두고 동네방네 인사를 다니느라 바쁜 모양이네요. 세나의 맑은 눈망울과 윤기나는 검은 머리칼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쩜 저리 예쁘게 컸을까요? 정은의 지극한 사랑을 먹고 자란 덕분이겠죠. 반면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에 갇힌 도연의 7년은 정반대였습니다. 재벌가 내의 살벌한 경영권 다툼과 끊임없는 견제 속에 그의 얼굴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술에 의지하는 날도 많아졌죠. 오늘은 지방 계열사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힌 탓에 내비게이션은 한적한 국도로 차를 안내합니다.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도연은 피로에 젖은 눈을 감고 있네요. 그때 신호 대기 중인 차창 밖으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읍내 시장 입구입니다. 도연은 무심코 눈을 떠 차창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숨을 멈춥니다. 길 건너편에서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학교 행사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방실방실 웃는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합니다. 잠깐, 차 세워.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기사가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도연은 홀린 사람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댑니다. 아이의 웃는 인매는 정은을 쏙 빼닮았는데 저 날카로운 눈매와 콧날은 거울 속에서 수십 년간 봐왔던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람들이 아이를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자 도연은 알 수 없는 질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치솟습니다. 길이 뚫려 차가 다시 움직이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 아이, 당장 알아봐. 어디 소속인지, 부모가 누군지. 비서가 급히 차에서 내려 주변 상인들에게 묻고 돌아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도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집니다. 근처 지역 복지센터에서 나온 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세나라고 하고요. 세나. 이름을 되뇌는 도연의 머릿속에 정은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7년 전 불임이라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쳤던 아내.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자신을 닮은 아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도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의구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아이의 얼굴이 주는 잔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죠. 도연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아이를 확인하고 싶지만 억지로 참아냅니다. 대신 차가 멀어지는 동안 뒷창을 통해 점처럼 작아지는 세나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만남이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도연 자신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복지센터의 위치를 입력하는 도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기도 전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후에 도연의 서재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가 마치 판결문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설 조사원이 내민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도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세나라는 아이, 그 아이는 정은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출생 신고 기록 없음. 정은 씨가 임시보호자로 등록된 유기아동. 그 한 줄의 문장이 도연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지만 이어지는 뒷장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조사원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도연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7년 전 병원 기록 원본입니다. 당시 어머님께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폐기된 줄 알았는데 전산에 남아있더군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넘긴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남성 측 생식 기능 심각한 저하, 자연 임신 불가능 소견.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이 나는 게 싫어 검사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챘을 겁니다. 그 모든 화살을 오롯이 정은에게 돌리며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어 내쫓았던 자신의 잔인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문제였다고? 도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려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내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말들과 냉대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뱉은 침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칩니다. 오만했던 도연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회사 안팎으로도 도연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도연의 행동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회장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곧 증권가 찌라시로 번져나가고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은 냄새를 맡고 병원과 도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죠. 재벌가 내에서도 도연의 이혼과 재혼 실패,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두고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니 사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도연은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고 정은이 있는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끝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그는 수백 번도 더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낡고 작은 주택 하나가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드러납니다. 담장 너머로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 세나의 맑은 웃음소리입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지만 대문 앞으로 발을 떼기가 천근만근입니다. 저 얇은 문 하나만 열면 정은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발목을 잡아 끄는 것만 같습니다. 감히 내가 여기를 와도 되는 걸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의 평온함을 깰 수 있을까? 도연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들어 올렸던 손을 힘없이 떨구고 맙니다. 문 안쪽의 따스한 온기와 문 밖의 차가운 밤 공기가 마치 정은과 도연의 운명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밤입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지도 못한 채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을 뿐입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검은 세단과 낯선 외지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도연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주민들은 담장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네요. 마당 한가운데 선 도연의 어깨는 그 비싸고 좋은 양복이 무색할 만큼 축 처져 있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은 정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입을 엽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네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뒤늦은 고백, 그리고 참회. 예전 같았으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텐데 지금 정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그녀는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잠시 멈추고 도연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아 도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이미 끝난 인연인데. 돌아가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서늘한 가을바람처럼 건조합니다. 그때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도연의 사생활과 불임의 원인, 그리고 이혼의 진실을 쫓아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들이죠.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평화롭던 정은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기자들을 막아서 보지만 역부족이네요. 아니,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하는 짓들이여. 썩 나가지 못해? 주민들이 정은과 세나를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에 도연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서울에서는 이미 도연의 입지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사회는 해명을 요구하고 재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대방 집안에서는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기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가장 솔직한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건 제 불찰입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사임 발표에 기자들이 술렁거립니다. 도연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은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평생 안고 가겠다는 다짐처럼 보입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네 눈에 띄지 않게 살게. 세나랑 행복해라. 도연이 차에 올라타 마을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를 보며 정은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복수를 꿈꾼 적도 있었지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를 보니 그조차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하늘은 무심한 듯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법인가 봅니다. 정은은 놀란 세나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세나야. 다 지나갔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도연이 남기고 간 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은이 스스로 올가매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정은은 흩어진 콩나물을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합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내일은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정은은 이제 도연을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떠나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을 지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새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갑니다. 요란하게 지저대던 개들이 조용해지듯 마을을 뒤덮었던 시끄러운 소문과 카메라, 플래시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밟고 지나가 망가졌던 텃밭에는 정은의 손길이 닿아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네요. 자연은 참 정직하기도 하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만 단단하면
결국 다시 꽃을 피워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은을 볼 때마다 서울댁 대신 세나 엄마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 호칭이 정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감투보다도 값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정은이 지역 보육시설에서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세나처럼 부모의 품을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정은의 손길이 능숙하고 따뜻합니다. 아이 하나를 안아 올리는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지네요. 자신의 아픔을 알기에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안아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지켜보던 사회복지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은님, 드디어 세나 입양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잘 키우겠습니다. 정은은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아 기른 딸.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진짜 모녀가 된 순간입니다. 반면 도시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 벤치에는 도연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가의 사위였던 그는 이제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네요. 화려했던 명품 시계 대신 손목에는 낡은 염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멍하니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반추합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정은과 세나가 있는 쪽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 그저 멀리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임을 알기에 그는 다시 병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색색의 등불이 켜진 거리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정은은 세나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세나가 솜사탕을 한 손에 들고 정은을 보며 해맑게 웃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아이가 건네는 순수한 물음에 정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10년의 불임, 이혼,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고단했던 삶. 그 모진 풍파가 아니었다면 과연 세나라는 보석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신이 예비해둔 험난하지만 필연적인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은은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빛나듯 지난 슬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 엄마도 행복해. 네가 내 딸이라서 참 고맙다. 정은이 세나를 품에 앉아 밤하늘 위로 축포가 터지며 환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돌고 돌아 비로소 찾아온 평화. 그녀의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 위로 찬란한 봄이 내려앉습니다. 이제 정은의 인생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